안녕하세요. 오늘 여성 유망 직종을 말하다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같이 진행해 줄 홍재미나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잼 코칭랩의 대표 홍재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랑과 직업연구소의 대표 정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낯선 시도죠. 좀 낯선 시도인데 저희들이 이번 시간은 좀 딱딱하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해서 토크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미숙한 점 있으시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요즘 여성 관련 취업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성 관련 취업 시장 어떤가요? 네, 여성 관련 취업 시장. 요즘 전체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나이하고 상관없이 좀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 분들이 굉장히 취업 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것은 이제 코로나를 좀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서비스라던가 그런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 영업장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의 영향을 그쪽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취업률이 코로나를 맞아서 가장 좀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학원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도 자녀분들이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집에만 있었는데요. 네.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 누가 너무 힘드셨다는 얘기죠? 예. 뭐 계속 집에서 먹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네. 그 아이들이 또 집에 남아 있다고 정상적인 학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게임하는 걸 많이 보게 되고 네. 굉장히 답답했죠. 예. 이런 정도였으니까 특히 이제 엄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은 그 고충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정말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취업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어려운 것들이 여성분들, 경력 단절, 특히 50대 이상 분들까지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져 가고 있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그럼 끝나고 나면 이 취업 시장이 좋아질 것인가?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고 한다면 코로나가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요. 특히 IT 기술을 엄청나게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좀 IT라던가 4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만 취업 시장에 좀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 변화는 항상 취약한 곳부터 먼저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네. 그 여성인력개발센터 쪽에 계신 분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 여자분들이 지원을 안 하신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네.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코딩이라던가 뭐 드론이니 뭐 영상 편집이라더니 아무튼 이런 것들 AI니 이런 것들이 이미 너무 우리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는 취업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네, 이제 유망 취업 직종 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제가 취업 시장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주제가 여성 유망 직종인데 지금 장표를 봤더니만 유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에서 되게 힘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유망 직종에 유감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유망 직종 추천한 사례를 하나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이게 2020년 서울시에서 선정한 여성 유망 직종 20선입니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선정한 유망 직종 20선이라는 네네. 거요? 보니까
익숙한 직업도 있는데 굉장히 낯선 직업도 사실 있어 보여요. 전문가인 저조차도 사실 처음 들어본 직업도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네. 생활문화기획자는 뭔가요? 아, 이게 좀 낯설죠. 아, 많이 낯섭니다. 네, 네. 좀 낯선데 네. 이게 일종의 그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를 촉진시키고 예, 그런 문화와 관련된 기획을 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낯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자리 자체도 사실 워크넷 같은 곳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것으로 검색을 했을 때 거의 뜨지가 않아요. 몇 개 뜬다고 해도 거의 광고 기획이나 웹 기획자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유망 여성 직종, 특히 유망 직종의 어떤 폐해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꽤 익숙한 사람들인데도 낯선 직업들이 너무 많죠. 네. 예.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야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K컬처 체험 여행 가이드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K컬처 여행 체험 여행이면 한국 문화 그리고 체험 여행 그리고 가이드 뭐 이 세 가지가 겹쳐지는 건데 결국 이건 기존의 여행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이나 여행 가이드 하시던 분들이 한국 문화라는 관점에서 이런 뭐 기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완전하게 새로운 직업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이것이 대중적인 유망 직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유사한 걸 고르자면 에어비앤비 아시죠? 아, 네. 에어비앤비 활용도 해봤습니다. 네네. 에어비앤비의 트립이라는 게 있어요. 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스트가 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역에 그 여행 코스를 짠 다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네. 가이드까지 직접 맞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인데 에어비앤비 숙박 개념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부가 서비스인데 네.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일종의 이런 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을 과연 유망 직업으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유감도 있으시고. 그리고 치매 전문 관리사나 치매 네. 예방 관리사 뭐 이런 것들 혹은 노인 전문 간호사 이런 것들은 어쩌면 큰 테두리에서는 좀 비슷한 영역에서 묶일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한마디로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제일 조금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이것을 믿고 이쪽으로 직업을 많이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배신감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선 느낌이 드셨죠? 네, 낯설었습니다. 저 사실 K컬처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여쭌 것이었거든요. 아, 제가 모를까봐. 아, 네, 혹시라도 그런 여쭌는데 모를까봐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 네. 일단 이렇게 낯선 느낌을 주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별 상황이나 나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일단 가상의 어떤 표준적인 존재를 가상한 것 같은데 그 표준적인 존재를 예측해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뭐 경력 공부가 좀 오래지 않은 그러면서도 나름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많으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전부 상황이 다 다르시고요. 개인의 에너지 차이도 심하시고 그래서 조금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망 직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네.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유망 직종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부분이 무슨 자격증이라던가 교육 안내였지 정말 구인 공고에서는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시 같은 데서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면 많은 여성 관련 교육기관들이 그에 부과되는 교육들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육들이 결국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유망 직종은 철저하게 아직은 가능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굉장히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유망 직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세 번째도 나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유망 직종을 일자리가 많은 직종과 동의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일이 있어도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도 많고 프리랜서인 경우도 많은데 많은 여성들이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를 유망 직종으로 바라보고 진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 같은 곳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받고 한번 진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는 가벼운 제안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가벼운 제안이다. 그렇습니다. 제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뭐 20선이든 뭐 10선이든 이렇게 내놓는 직업일 테니까 그쪽 분야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제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것이 현실적인 일자리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직업들이 실제로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유망 직업이라는 것들은 찾아서 들어가 보면 예컨대 주거복지 코디네이터도 아까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인 공고를 찾아보면 대부분 관련 자격증으로 요구받는 것은 사회복지사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선택하실 때는 주변의 전문가들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성과가 없으면 마음 다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유망 직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저걸 하면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네. 이런 교육, 이런 직종 좋아요라고 올려놓은 그 포스팅을 올려놓은 사람들의 주체가 관련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학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 올려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유감이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분야가 유망할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건 좀 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분야가 좀 유망한가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유망 직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종을 이야기하려면 필연적으로 분야를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가 있어야만 그 아래 여러 가지 이제 직종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유망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큰 흐름이라든가 산업의 변화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네 가지를 큰 사회 변화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카페 가시면 그냥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커피 사서 마시는 경우 많죠, 요즘은. 네, 요즘 많아졌죠. 네, 급격하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기계화이고 자동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계화니 자동화니 그러면 공장 설비라든가 이런 곳에나 있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일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가 기계화 자동화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많이 들으신 단어 4차 산업인데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직종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영상 강의를 찍고요. 또 실시간으로 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별로 없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비율이 그쪽이 훨씬 더 어떠세요? 비율이? 저는 지금 90% 이상은 영상 관련 혹은 온라인 그 스트리밍 강의 뭐 네. 이런 쪽이 많아진 것 같아요. 90% 이상이 그쪽인 것 같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스트리밍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그게 이제 IT라든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또 두 번째 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는 있겠지만은 고용사회의 몰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다 정규직 혹은 어떤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고 같이 월급을 받고 이런 이제 일들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그 근무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회사가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담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합계 출산율이 0.8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저 출생률인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제 점점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이제 적어진다는 이런 역삼각형 모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직업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저출산, 또 심지어 1인 가구, 이제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어떤 직업들이 있고 어떤 분야가 계속 발전할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인가요? 네. 저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다이소에 갔더니 네. 무인 계산기가 네. 사람이 안 계시고 무인 계산기가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네. 또 일자리 사라지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까요? 네. 기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 네. 도대체 어떤 분야인가요? 예, 기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이런 질문 이제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사회복지라던가 상담이라던가 뭐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싶고요. 예, 말씀 나온 김에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고령자 대상, 그다음에 저출산 1인 가구를 좀 다 통틀어서 제가 지금 한 6개 정도로 유망 분야를 좀 적어봤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 시니어 산업 분야,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또 공유경제, 상담, 교육, 스팀 분야 또 낯설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서 나오지 싶은데요.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망한 분야라고 조금 더 좁혀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보신 뭐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례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가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이제 폭증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제 지인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6년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강아지가 지금 임종을 받고 있다라는 임종이라는 단어를 이게 웃을 일이 쓰면서 아니군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너무 막 많이 울었다고 하시면서 밤을 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여쭤보니까 새벽에 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도 제법 있으신 50대 중반의 그런 지인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그런 기준도 예전에 우리가 뭐 애완동물, 애완견 하던 시대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 이야기는 반려동물에서 굉장히 많은 직업이 정말 그건 직종으로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이미 나왔습니다. 좀 그런 사례, 제가 마침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여쭤보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네요. 몇 년 전에 같이 경주에 교육 갔을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카페 사장님께서 주변에 펜션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펜션이 평일에도 가득 차는 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있는 펜션뿐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고령자 대상 분야 네. 관련 쪽에서 잠깐 얘기하신 것 중에 네. 혹시 조금 추천할 만한 직업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 중에서 추천할 것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양보호라든가 이런 쪽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느 직종이라고 딱 이렇게 딱 꼬집어서 내가 다음에 아마 함께 한 5개 직종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숨길 건데요. 예전에
고령자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을 제가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자 쪽으로 더 고령자 사회가 초고령자 사회가 된 곳이 바로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이런 직업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이템이 3만 가지가 된다. 3만 가지나?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이템은 300가지 정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만 가지와 300가지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이 개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은 이게 벌써 몇 년 전, 꼭 한 7, 8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시장은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저귀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아기들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그 영유아기를 지나고 나면 쓰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뭐 1년, 2년 정도 이렇게 쓰면 끝이 나는데 이제 어르신 분들은 한번 기저귀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돌아가실 때까지 써야 되는 이런 상황. 보청기 같은 경우도 한번 쓰기 시작을 하면 한번 쓰기 시작하면 평생을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쓰게 되는 그런 이제 그 품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좀 빨리 눈을 뜨고 움직이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 또 이런 것들도 좋은 유망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그 유망 직종과 관련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좀 추려내는 것이 좋을까? 특정 직종을 추려내는 것이 좋을까? 뭐 아니면 조금 더 큰 범위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5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 진입 가능성과 일자리 수 그리고 전망을 결합한 어쩌면 진짜 필요한 의미의 유망 직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른 분들은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번째 5위부터 5위? 예. 다 가려져 있네요. 두구두구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될까요? 드럼이라도 좀 쳐주시죠. 두구두구.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위 할 때는 두구두구 한번 예, 해보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순입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저는 순위의 개념을 조금 담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순위는 별 의미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접근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1위, 2위, 3위, 4위, 5위가 있지만 접근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자 그러니까 그 구직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문제일 뿐이지 뭐가 이쪽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순위 발표를 해서 그냥 그쪽이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실까봐 제가 살짝 걱정이 돼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일단 5위부터 5번째는 시작을 해볼까요? 네. 교육 관련 분야 직종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작년 그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2월에서 4월 사이에 거의 뭐 우리 사회 전체가 거의 스톱되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교육도 이제 끝난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연말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교육이 많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온라인 교육 혹은 동영상으로 하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코로나가 조금만 잠잠해져도 어떻게든 교육을 진행하려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분야 관련 교육 분야 관련 직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뭐 여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교육 관련 분야 직종이라고 하면 뭐 조금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좀 넓죠. 네. 넓은데 사실은 그 교육 분야 관련이라면 그 당사자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만 정리되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이 직업시장 혹은 재취업 이런 콘텐츠를 갖고 있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직지원 전문가, 네. 뭐
직업 상담사, 네. 뭐 재취업 전문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손으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예 전문가라면 그것이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예 전문가, 교육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뭐 방과후 교사 같은 것으로도 연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역사를 알고 있는데 재수생이나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원 강사, 뭐 역사 관련 한국어 관련 학원 강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교육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그 클래스 101이나 그 타링 뭐 이런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 네, 아시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네. 저도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의외로 거기에서 선호되는 것 중에 하나들은 네. 미술 관련 교육이나 공예 관련 교육 같은 것들.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 미술이나 공예 교육을 하시는 분은 코로나 초창기에 이거 어떡하지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분야죠. 네. 그것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 사람들이 좀 적응이 되고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유망 분야가 돼버린 거죠. 정말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꽤 많이 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교육 분야도 다양하게 변주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것 같고요. 더더구나 최근에는 네. 그 혹시 덕질하는 거 있으세요? 덕질을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란가 모르겠네. 제가 오덕입니다. 네네. 무엇에 대해서 덕질을 하는지는 비밀로 아, 하겠으나 그렇군요. 제가 덕후입니다. 뭐 하나 파면 네. 끝장을 보는 덕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덕질이란 표현이 네. 그 예전에는 개인의 취미생활로만 남았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기반이 받쳐주면서 전국망 혹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로도 변환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교육 분야는 여전히 굉장히 전망이 밝은 분야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학교 교육 아니면 그냥 학원 교육, 그 입시를 위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좁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내가 아는 거, 내가 특히 남들보다 더 좀 잘 아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얼마든지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제가 예. 인터넷에서 만난 한 지인은 인터넷에 통해서 친구가 된 친구? 예, 인터넷 친구입니다.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의 쇼핑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1인 교육 관련 책을 냈습니다만은 그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독특한 것들로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모두가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를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번째는 아. 반려동물 관련 직종인데요. 이거는 저보다는 예. 역시 홍 제가 코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릴 여쭤보죠. 적부터 사실 개나 고양이 이게 고양이가 인기가 없던 시절서부터 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좀 세상에서 고양이가 정말로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동물이더라고요. 지금은 고양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반려동물 산업 관련 직종은 제가 앞에서도 반려동물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어젯밤에 있었던 지인의 사례도 안타까운 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려동물 직종은 정말로 지금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것들을 반려동물이 거의 하는 것 그것이 직종으로 바뀌고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제 동물에게로 넘어가는 네, 환경이라는 말씀이죠. 혹시 펫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팸. 네, 팸은 패밀리의 약자인가요? 맞아요. 페트와 패밀리를 합친 단어가 펫팸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가족이라고 정말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분들은 가족이라고 보시던데요.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다 보니까 필요한 게 아프면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잘 줘야 되고 뭐 의식주를 잘 해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려동물, 그러니까 애완견이라고 하던 그 시절에는 있었던 직업이
수의사, 대표적인 직업이 수의사라던가 그다음에 애견미용사 정도가 우리가 아는 그런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수의사는 물론이고요. 반려동물 복지사, 반려동물 영양사, 펫토그래퍼, 펫시터, 베이비시터 같은 겁니다. 네네. 펫시터, 그 다음에 애견 택시도 있고요. 애견 호텔은 제가 본 것 같아요. 예, 반려동물 호텔. 애견 호텔을 갈 때 일반 택시들이 이제 동물들을 잘 안 태우고 가니까 애견 택시를 불러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펫 워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서 뭐 직장인들이 아까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라던가 이렇게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산책을 시켜야 되니까 이 펫워커, 도그워커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루에 산책을 시키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그런 일도 있어요. 실제 미국 영화에서는 아르바이트로 그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꽤 나오죠.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아르바이트라던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본인도 운동도 되고 뭐 운동할 겸 산책도 할 겸 동물 좋아하시니까 그런 일도 하시고요. 뭐 새나 개인가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네. 그건 뭐냐면은 이제 동물 행동 교정사 이런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여성분들의 어떤 그 특성을 고려를 한다면 반려동물 영양사라든가 뭐 반려동물 시터, 펫시터라든가 뭐 애견 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견 그 유치원도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보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좀 동물을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해볼 만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애견 그 영양사 얘기를 네. 하셔서 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어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술안주를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육포 비슷한 게 있어서 골랐더니 그거 강아지 제품이라고 하셔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한약도 맥인데요. 네, 제가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네. 쟤들이 내가 먹는 것보다 좋은 걸 먹지 않고 그렇죠. 예. 그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가족과 같으니까 술안주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 전체가 커지는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수익 모델로 연결돼서 개인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올라설 수 있을까요? 이미 뭐 직업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몇 가지는 이미 직업화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반려동물 우리 장례지도사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미 이제 자리가 많이 잡혀 있는 게 혹시 반려동물이 죽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표현을 쓰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그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칙인데 혹시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나 이렇게 키운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강아지를 키운 적은 없고요. 병아리를 키우다가 병아리? 네. 집 마당에 묻어둔 기억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개나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죽으면 뭐 마당이든 뒷산이든 이런 데 묻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뒷산이나 마당에 묻을 만한 공간도 없고 그건 사실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원칙인데 자, 우리가 가족처럼 실제 가족이라고 생각해온 동물을 세상에 떠났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맞아요. 막 울고 며칠 울고 제가 아는 분도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을 장례를 치르는 이런 장례지도사 이것은 이미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은 거로 알고 있어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완전한 직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좀 직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반려동물 영양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음식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동물들용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짭짤하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쇼핑몰이라던가 오픈마켓 활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또 하나의 인류가 만들어지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도 곧 조만간 예전에 서구에서 외국에서 보면 뭐 개나 고양이한테 유산을 뭐 물려줬다, 뭐 몇백억을 물려줬다 이런 이야기 아마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도 곧 그런 기사를 접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사람 팔자, 개 팔자가 상 팔자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세 번째 가볼까요? 네,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죠? 네, 오! 스템 아, 이거 분야입니다. 스템이라고 있는 겁니까? 네, 네.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스템이 뭔가요? 아, 글자 그대로 네. 그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게 네 글자의 조합인데요. 사이언스의 S,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T,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E, 그리고 매스매틱스, 예, 수학의 M, 이걸 합친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그때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영역이 이쪽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로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네. 뭐 통계학자나 네. 혹은 수학자 뭐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마 빅데이터로 연결되는 네. 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운영자 네. 혹은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자나 네. 뭐 이런 분들 또는 의료 보건 전문 인력들, 네. 생화학자, 우리가 이른바 조금 더 앞서가는 첨단 분야 네.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일자리에서 좀 더 중요한 롤을 맡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가 좀 아쉬우냐면 네. 이 스템 분야가 여성의 진출이 유난히 적은 분야이긴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그 취업시장 현황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데 그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맞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지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그 내용과 네네, 직결되는 맞아요.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특히 이제 기술 분야도 어쩌면 전통적으로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들도 이제 여성들이 진입할 여건은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여성이 스스로 이 롤은 남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틀이 강하시면 여전히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 직업에서 뭐 남자니 여자니 하는 어떤 성별의 구분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간호사라고 한다 그러면 뭐 전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간호학과에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많죠. 남자 간호사들 많고 또 병원에서 할 일도 많고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하죠.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네. 제가 직업 상담사를 따고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어느 기관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요. 제가 그 면접 질문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남자도 상담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서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예. 확실히 뭐 상담 같은 분야는 여초 현상이 심한 분야긴 합니다. 그런데 또 남자분들이 적은 대신에 한번 진입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남자분들이 많은 그런 직업에 전형적인 남초 직업에 이렇게 여성들이 진출한 그런 사례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여성분이셨는데요. 네. 용접 기능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성 용접 기능장이 네.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결국 처음에 그렇게 좀 어려운 과정을 밟았지만 결국 기능장까지 반열에 오르고 네. 또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나 그 좀 자상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니까 지금은 그분이 후진 교육하는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어떤 참고가 될 만한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들이 그 남초 현상이 심한 곳에서 성장하려면 네. 일정 부분 마음 고생은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여초 현상이 심한 곳에서 일하는 남자분의 마음 고생과 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용접 기능장이신 그 여성분은 3번이고 이제 굉장한 수준에 오르셨기 때문에 5번을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런 그럴 수 케이스라고 있죠. 딱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스템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한번 두 볼까요? 번째. 네. 드디어 두 번째까지 올라갔네요. 네, 사회복지사, 지역상담사 등 복지와 상담 관련 직종. 네. 이제 복지와 상담 직종이 대표적으로 기계가
언젠가는 이것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 분야, 복지와 상담 관련된 직종을 제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직업상담사, 그리고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이렇게가 기본 자격증,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그런 직업들이고요. 그거 외에 공인된 국가 자격증은 없지만 상담심리사라던가 전문상담과 같은 심리상담을 하는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이 이게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의 아픔도 겪게 되고 생활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겪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상담 수요, 치료,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은 각각이 상당한 자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공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보수가 좀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일에 좀 가치를 가지고 또 본인에게 성향이 맞을 때는 정말로 의미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복지나 상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저임금이라는 단어는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네.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상담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네. 상담 분야에 민간 자격증이 너무 많은데 거의 100종 이상 있다라는 네, 얘기도 네. 들리던데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그 말씀 참 잘 짚어주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에 관련된 국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이 4개밖에 없습니다. 이 4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인된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있는 상담심리 관련해서 자격증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하는 상담심리사 자격증 그리고 한국상담협회에서 하는 상담 전문가 자격증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름이 좀 길죠? 네, 왜냐면 이름이 굉장히 늘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2개 학회에서 하는 이 2개는 민간 자격증이지만 꽤 공신력이 있는데 이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에서 하는 이 자격증은 대학원 석사 졸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수련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은 다음에 취득을 하기 때문에 좀 사회적 인정을 좀 받고 이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공인된 자격증인데 심리상담사는 민간 자격증이고 뭐 광고하는 거 보니까 한 2주면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유의 비슷한 단어의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별로 제가 알기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관련 자격증이 하나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특정 자격증이라서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저는 언급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가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은 큰일 났네요. 분들이 따셨는데 네. 한 번도 그걸로 취업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고령자 사회인 것, 그 다음에 현대 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수요는 분명히 늘고는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라던가 기회가 대처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아까 상담을 남자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정도니까 그만큼 여성들의 섬세한 부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결코 말 잘한다고 상담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공부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또 상대적으로 좀 도전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쪽에 또 워낙 깊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개인의 자질로 보면 네. 이런 분야에 진출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어떤 품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어울릴까요? 뭐 표현이 조금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좀 이타적인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를 좀 배려하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좀 기본적으로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자, 나 돈만 생각하자라고 진출을 하시면 쉽게 포기를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 자체의 가치를 좀 가질 수 있는 분야여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공부가 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있으신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너무 감정이입을 잘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감정이입 잘하셔서 상대에게 감정이입 잘하시는 분들은 들을 때는 너무 잘 듣고 상담을 하는데 하고 나면 본인이 기가 빨려가지고 지쳐서 오히려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세 번째는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앞에 두 가지는 좀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실제로 그런 분들 좀 뵙긴 네, 했었어요. 많아요. 네. 예,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두구두구두구. 아, 이거 두구두구두구? 예, 저는 사실 네. 이쪽이 일자리가 폭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궁금하네요. 네. 뭘까요? 예. 자, 그럼 효과 같이 한번 한번 넣어주시죠. 어떻게 할까? 같이 어떻게 자, 뭐 어떻게 해볼까요? 두두두두두두두.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 자, 보여주세요. 네, 예. 너무 어색- 상식적인 어색하군요. 이야기가 나와서 좀 놀라셨죠. 네, 놀랐습니다. 온라인 기반 일자리입니다. 아. 예. 네. 온라인 기반. 컨텐츠 크리에이터 같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디어 활용 전문가들은 굉장히 활동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로 대표되는 분들인데 SNS를 비즈니스적으로 혹은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또 시장에 엄청나게 전파시켰었고요. 지금 그뿐 아니라 플랫폼 관련 일자리도 굉장히 폭발을 하고 있죠.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플랫폼이라고 좀 들었는데 뭐 또 이렇게 업체명 안 나오면 안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편집해 주십시오. 네. 무슨 커넥터 이렇게 네. 이렇게 요즘 무슨 팡 예, 예. 이렇게 굉장히 배달 네, 배송하는 이런 직업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플랫폼 노동에 해당이 되나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이 인터넷이나 앱 같은 것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배달 앱 관련 뭐 네.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 포함해서 네. 좀 넓게 보면 네이버 스토어 같은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네, 경우에도 사실은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관련 비즈니스로 봐야 되고요. 아마도 플랫폼 일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폭넓게 해석되면 굉장히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에 기반한 그 세상의 변화라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네. 안 그래도 4차 산업혁명에 그 추진력이 붙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좀 더 과격하게 다가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과연 줄어들 여지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게 코로나가 되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도를 해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걸 기업들이 그렇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상당 부분은 일부분은 재택근무로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미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온라인 기반 계속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미 외국계 네. 이건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몇 개 회사들 네. 혹은 모건 스탠리인가요? 모건 예. 스탠리. 예. 또 국내 라인 뭐 이런 곳들은 네. 영구 재택 근무를 도입하겠다라는 의도를 이미 비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추세가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메타버스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네. 보고 있잖아요. 네. 그 속에서도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네.
이쪽은 적어도 10년 내는 일이 꽤 폭발적으로 늘어날 분야인 것 같아요. 예. 그 메타버스 마침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메타버스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사실 아직은 좀 낯섭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 대한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느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옛날에 하던 게임이 아니냐. 근데 이게 그걸 게임으로 생각하면 그냥 게임인데 메타버스가 어떤 플랫폼으로 이게 과연 기능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뭐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주도권 경쟁은 일어날 것 같고요. 그 속의 직업들은 지금은 이제 초창기처럼 예컨대 뭐 대표적인 게 로블록스 같은 네. 게임인데 저희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열심히 했던 그런 게임들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자체 내에서 이용자들이 개발한 게임 수만 4천만 개가 넘어간대요. 4천만 개요? 네. 4천 개 아니고? 4천 개가 아니고 4천만 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활용이 되면 그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에게 수익이 배분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엔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어요. 음. 다만 기억하실 것은 제가 오늘 여기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은 현재 연배가 어찌 되시든 간에 온라인 기반 일자리 같은 것은 사실 피해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는 당신이 몇 살입니까를 잘 묻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라인 기반 일자리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하고 있는 직종으로 들어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플랫폼 일자리 말씀드렸었죠. 네네. 예, 말씀을 스토어 같은 해주셨고요. 것도 네. 있고 우리 굳이 또 얘기하자면 웹툰니스트 같은 경우도 우리 요즘 웹툰 웹소설 엄청나게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꽤 결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경우도 사실 예전에 없었던 일자리인 것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주로 교육 분야들이 인터넷하고 많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아, 광고 작업을 개인이 뭐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그거 그렇죠. 엄청나게 돈도 예, 많이 벌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게 주변에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교육 플랫폼 같은 곳에서 뭐 SNS를 이용해서 월 얼마 버는 법 뭐 이런 식의 교육들이 맞아요. 굉장히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수익 모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기반을 활용한 일자리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할 만한 컨텐츠가 있어야만 이게 그렇죠. 온라인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소속해서 특별한 노하우가 없이 그냥 보통의 노동자로 일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은 조금 더 직업적 생존을 오래도록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혹시 지금 뭐 경력단절 상태에 계신 여성분이 계시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정하고 한 5년만 한 분야에 파고드시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 소리를 들을 만한 베이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기반 일자리가 첫 번째로 가장 폭발적으로 심지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들었네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이 음. 이제 인터넷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유망 직종에 대한 얘기 약간 예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실제 현재 좀 많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좀 실제 얘기가 많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가 많은 영역. 근데 이거는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관한 도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산업 부분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것이 음식점 및 주점업이잖아요. 음식점 및 주점업인데 문제는 수많은 여성들이 이쪽을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진입이 많은 쪽은 의외로 여성분들이 실제로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직업적으로 보면 가장 지금 상단에 나오는 것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무직군들, 행정 사무직군들 혹은 격리 회계 직군들, 비서 직군들 이런 쪽이 전부 여성들이 가장 직업적으로 보면 진출이 많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사회 및 종교 관련직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그리고 매장 판매 및 상담 대여직, 그리고 돌봄 보건 및 개인생활 서비스,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과 밑에 보시는 돌봄 보건복지 및 개인생활 서비스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문가의 직종하고 서비스 직종을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뭐 다양한 분야의 의사, 한의사,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신다라면 밑에 있는 돌봄 보건 및 개인생활 서비스직에서는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혹은 뭐 이용, 미용 또는 결혼, 장례 관련 쪽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네. 이런 것들을 보셨는데 뒷부분에 보면 그 성별 산업 소분류별 상위 취업자 현황이 나와요. 이건 소분류 쪽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것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거주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면 양로원, 요양원, 보육원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종사자들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음식점업이고 작물 재배업이고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영역이기도 하죠.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일은 많이 하는데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셔서 들으면서 현실과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호하지 않는 일을 좀 더 선호하게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뭐 근무 환경이라던가, 뭐 전문성이라던가, 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냥 제가 들으면서 여기서 제가 잠깐 얼굴 표정이 조금 어두웠어요, 사실은. 실은 그 네. 모든 그 다수 직업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진출이 많은 영역을 다 싫어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중에 뭐 격리 회계직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개인차에 따라서 네. 굉장히 갈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대할 때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가라는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쪽이 많이 진출하건 혹은 어떤 쪽이 전망이 밝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양산업 쪽에서 사양 직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유망 직종이라고 남들이 좀 유망 직종 혹은 잘 나가는 직종이라고 찬사를 보내는 곳에서도 망하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자신이 어느 쪽에 어울리는지를 좀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이제 분야 산업별이라던가 소분류별 나왔는데 혹시 직종으로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아까 이 화면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이 직업별 특징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직종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런가요? 일반 사무직, 네. 경영 지원직, 예, 비서, 회계 격리 뭐 이런 쪽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조금 띄엄띄엄했었던 것으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네네. 거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직업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해서. 이게 워크넷에 나오는 상봉50 네. 여성 진출이 많은 직업인데요. 네. 사실은 이것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출이 많다라는 것이 과연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으로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친절하게 물음표를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나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쪽이 과연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고개가 조금 저어지는 상황이죠. 음. 예. 굳이 일하는 사람이 많은 쪽을 고르라면 저는 이분들인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와 요양보호사, 조리사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여성 진출이 좀 많은 영역이겠죠. 뭐 간병인 같은 것도 좀 많은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도 일방적인 정보라고 무조건 또 공공에서 나온 정보로 다 무조건 신뢰하시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면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직접 확인하시는 작업 혹은 그 취업지원기관 같은 데서 컨설턴트 분들하고 상담을 해 가시면서 방향을 조금 조율해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마 이 직업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진출이 많다라는 좀 측면인 네. 것 같아요. 시도를 많이 하는 쪽,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유망 직종과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성 진출이 많은 직업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네요. 사실 여성들의 선호도를 네. 감안한다라면 네. 보통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것이 상담이나 복지 관련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격리 회계 쪽도 어지간히 좀 있는 편이시고요. 네, 네. 뭐 사람 따라서 파트타임 같은 걸 선호하시는 여성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다음은 네. 예, 신입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이것도 신입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예. 싶어요. 뭐 제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입이라고 하면 예전에 기업에서 원했던 신입과 요즘 신입이 조금 많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잘 모르는 정말 신입을 회사가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게 과거의 신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경력자 같은 신입을 원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경력 같은 신입? 네, 경력자 같은 신입을 원하다 보니까 신입자분들이 점점 취업이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무 경력 자체는 없다고 할지라도 직무 경험을 좀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직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단기 인턴의 기회가 있으면 가서 하시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이왕이면 내가 지금 진입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와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던가, 그런 어떤 최대한 직무 경험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조차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직업 훈련이라도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 중에서 회계 격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회계 격리 파트는 특별한 거 없이 진짜 입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시려면 최소한 학원에 가서 전산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라도 배우고,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자격증이라 좀 따시고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만 취업이 그래도 하나의 무기를 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실 때는 우리가 구직 잘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구직하는 것이 직업인 것처럼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1시간 이렇게 하시고 한두 시간 하시고 구직 활동 하셔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직 활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냥 이력서를 내고 이런 것만을 구직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직 활동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하시고, 구직 활동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찾아보시고, 구직 활동을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직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정말 하루에 직업처럼 구직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전문가 도움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이 전문가는 어떤 쪽에서 만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는 이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데가 이제 고용센터라던가, 그 다음에 인근에 요즘 보면 세일 여성 센터라던가 이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센터라던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가셔서 그런 곳에 가서 좀 취업 정보를 받으시고, 또 그곳에 많은 어떤 취업 전문 교육이라던가 직업 훈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또 오늘 저희가 하는 이런 이게 온라인 지금 박람회인데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야 될 아마 박람회 같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온라인 박람회 같은 이런 강의도 많이 보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렇게 취업 상담을 아마 이메일이라든가 게시판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좀 질문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전문가의 도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입 같지 않은 신입, 경력 네. 같은 신입을 요구한다. 이거 어쩌면 기업의 욕심 아닌가요? 예, 욕심인데 뭐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경기가 좋고 경제 상황이 좋아가지고 기업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진짜 뭐 정말 신입 같은 사람을 뽑을 텐데 기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워낙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과 같은 그런 대규모 공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맞아요. 대규모 기업들이 공채를 거의 폐지하는 분위기라서 네. 앞으로 신입들의 대기업 진출 전략도 조금씩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경력 단절이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근데 경력 단절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포럼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경력 단절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이를 다 키우고 어지간히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늦은 출발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 혹은 내가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신다라면 그때부터 내가 언제쯤 복귀하겠다라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좀 짜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네. 사실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전적으로 그 아이에게 온 시간이 다 들어가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그래야 복귀 전에 내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떤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다 보면 사실 육아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육아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아. 거기서 약간의 시간을 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조금 할애한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말씀 동의합니다. 실제로 네.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몰입하고 어떤 것을 많이 하고 있을수록 저는 숨구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좀 다른 숨구멍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성분들이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생각보다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라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그런 복귀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같은 것은 사실은 의외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현장에 계시니까 너무 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들은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자신을 둘러싼 인적 관계망을 조금씩 넓혀가고 그런 노력도 조금씩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집에 있다라고 동네에만 머무실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모임 같은 데도 가입을 좀 하시고 그렇게 활동해 나가시면서 온오프라인의 인맥을 좀 늘려가는 작업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사회로 복귀할 때 디딤돌이 돼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간 경력 단절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비단길 깔아놓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전략이라고 그러죠.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좀 찾아보시고 내가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에서 디딜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렇게 해가면서 조금씩 역량을 확장시켜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경력 단절이신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네, 네. 특히 딴 건 잊어도 첫 번째 음, 이미 경력 단절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네. 마스터 플랜은 짜두셔야 된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준비 충분히 하시고 이미 생각하시고 이렇게 네. 길게 보시고 그렇죠. 준비하시면 경력 단절 얼마든지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네네 시간 잘 가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네. 당부를 좀 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먼저 그럼 네. 할까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마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혼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나 아이디어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 중에서 꼭 한두 가지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라는 것을 꼭 정하시고요. 그것을 당장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취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사실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끈기를 가지시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꼭 취업되시니까 아무튼 용기 가지시고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사실은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수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의 가사 분담이라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대단한 어려움을 개척하고 계신 거세요. 그런데 일을 하실 때 조금 아쉬웠던 것들 중에 하나는 많은 여성분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시겠지만 자신이 일을 하실 때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한계선을 그어놓고 나는 요 정도까지 그래서 생계에 요 정도 보탬만 되면 돼라고 해서 딱 정해놓으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시면 일단 스스로에게도 성장하시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요. 회사에서의 생존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마치 자전거 같아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은 어렵거든요. 거의 쓰러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조금 욕심을 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에서도 한번 욕심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아까 저희 홍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거 하나라도 마음 움직이신 거 있으면 꼭 실행해 보시자라는 거 그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